놀면서 일하면서 놀닥TV의 닥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땀이 막 보절보절 나겠죠. 더우니까. 설사, 생리불순, 불임, 수면장애, 공격적인 언행, 중요한 거 신경과민증, 방패 모양의 내분비선이라는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보일러다. 오늘의 주제는 요새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럼 어디 불을 떼죠. 보일러를 이제 가동을 시키는데 우리 몸에도 이제 그런 보일러 같은 장기가 있어요. 바로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요. 갑상이라는 게 이제 갑자가 방패 갑자를 쓰거든요. 방패 모양의 내분비선이라는 뜻이고요. 위치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요 갑상연골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흔히 말하는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장기고요. 무게는 한 10에서 20g 정도니까 뭐 봉지 커피 1개 내지 2개 정도의 무게로 보시면 되는데 무게는 가벼운데 하는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용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을 그냥 티록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이제 같은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이 이제 머리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내분비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새가 드디어 이제 출연 시간이 됐네. 좀 나와봐 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영광이다. 자, 여기 요 머릿속에 이 머리 이렇게 이 속에 그 뇌하수체라고 있는데 여기 뇌하수체에 이제 내분비관이 있고요. 다시 쓰고 안 되겠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갑상선. 그다음에 내려와서 요 가슴에 목에 여기 요 자리. 제가 여기 진짜 목이 없네. 저 여기 나비 넥타이 메고 있는 요 자리 갑상선 있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가슴 속에 흉선, 또 내려가서 배꼽에 췌장이 있는 췌장, 그다음에 양쪽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그다음에 난소, 그다음에 여기 밑에 달려 있는 이쪽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내분비관이 쭉 분포를 하는데 여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내분비관은 갑상선과 남성에 있는 고환뿐이거든요. 눈으로 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음성이 변한다든지 뭐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쉽게 갑상선을 이제 진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남성의 고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제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호르몬이라는 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열쇠, 자물쇠처럼 명령을 내리는 세포와 받는 세포가 딱 이렇게 일치돼서 그 두 세포 간의 상호작용만 일어나는 게 호르몬의 원리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달라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세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겉에 있어서 진찰은 쉬운데 막상 또 의심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이제 생기는 병을 이제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기능에 관련된 질환이 한 묶음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갑상선 결절, 낭종, 종양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는데 내분비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보일러다.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반면에 보일러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고요. 과잉해서 가동하는 것을 항진,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기능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진증부터 다뤄볼게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작용하는 부분이 주로 우리 몸에 다 작용하지만 특히 간과 온몸에 있는 근육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장기가 간과 근육이거든요. 거기서 막 보일러를 틀어대니까 온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땀이 막 보절보절 나겠죠. 더우니까. 근육들이 막 움직이니까 설사, 생리불순, 불임,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초조, 공격적인 언행, 신경과민증, 또 이런 갑상선 질환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이 이제 계속 뛰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약해지는 심장 근육병, 판막병 이런 게 생기고 또 이제 외형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알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턱이 사각턱이 된다든지 이 손가락이 막 굵어진다든지 이런 문제, 안면의 홍조, 또 심장의 부정맥,
골다공증, 당뇨나 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 문제, 기타 뭐 다른 면역계 질환의 악화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우면 어떻게 되나요? 보일러를 안 떼요. 막 날이 추운데 그럼 어떻게 추위를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 때문에 빠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부어요.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부종의 문제, 또 체중이 자꾸 증가한다든지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서 뭐 소화불량증이 시달린다든지 근육 기능이 약화되고 성기능이나 성욕이 상실되고 그 외에 불임, 뭐 발육 부전, 우울증,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게 원인으로 들어가면 좀 답이 궁색해지네요. 사실은 이 갑상선 질환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가 면역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면역계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추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4배 내지 5배 정도 갑상선 질환이 많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기타 이제 뭐 유전력, 가족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될 수 있겠고요. 드물게 하나 식생활의 문제도 갑상선 질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갑상선 질환은 본질적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한번 항진되었다 그래서 그 기능 항진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저하로 갔다 그래서 그 저하가 또 평생도록 계속 저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가 면역계의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알려져 있는 하시모토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성 갑상선염에 따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 병이 발병될 초기에는 오히려 항진증에 가까운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호전되다가 만성화될 때 이제 갑상선 저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바로 저하증으로 해서 나타나지 수도 아니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진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그 반대인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에도 악화 호전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관찰하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질병의 양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갑상선 기능과 임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정말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한 정상인이 임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지거든요.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이제 발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발육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아직 갑상선이 성숙되지 않아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아이를 발육시키는데 다 소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산모도 갑상선 기능 저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이 약 한 20 내지 30% 정도 이렇게 부풀어서 커지거든요. 출산하고 나면 또 없던 갑상선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임신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기저 갑상선 질환이 있던 분이 임신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신이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지속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내과 선생님을 만나 뵙고 갑상선 그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모들도 이제 임신 딱 되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에 먹던 약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거든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먹게 되는 신지로이드나 신제록시는 임신 전 구간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갑상선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기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 기간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약제는 중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항진증의 경우에도 임신, 출산 이후에 산모나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해당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거든요. 항진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거기에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딱
결합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갑상선 항진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이 결합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항진증에 있을 때 약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재발이 됐을 때는 처음에 치료했을 때보다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저하증의 경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하증은 그냥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보충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쭉 봤더니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약을 이제 임의대로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 선생님은 그 약을 꾸준하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갑상선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의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갑상선 염증이 진행을 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도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라고 처방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임의대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 검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 암이 발생률이 높은 거로 나왔거든요. 갑상선의 염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날 잡아서 많이 연속적으로 먹는다. 오늘의 주제는 미역, 김,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갑상선의 해조류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 맞는 반은 뭐냐?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티록신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갑상선 단백질하고 요오드가 딱 결합을 해서 이제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필수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요오드가 필요하니까 뭐 좋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과잉이 될 때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해조류 섭취가 상당히 많은 나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미역국이 나오죠.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김밥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김이 가까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다시마인데 국물 우려낼 때 그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를 또 넣어가지고 푹 삶아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아주 엄청난 양의 요오드가 들어있거든요. 특히나 다시마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요오드가 농축되어 있는 해조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끓여서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요오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이 문제되는 그런 이제 나라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오드가 과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 보세요. 아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갑상선 단백질이 있고 그 요오드가 딱 결합을 하면 그것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티록신 퍼옥시다제 TPO라고 부르거든요. TPO. 요 TPO가 작동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낼 때 부산물이 생겨요. 그게 뭐냐? H2O2. 이게 뭘까요? 활산화수소. 빙고. 맞아요. 너 알았니? 맞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생겨요. 과산화수소가 뭐냐면 소독약이거든요. 그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물같이 생긴 거 바르면 나중에 거품이 막 보글보글 생기면서 소독되는 거 있죠. 따가웠죠.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필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산화수소는 아주 강력한 산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이 갑상선에 많은 그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는 얘기고 그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염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요오드 농도가 올라가니까 갑상선 항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야 보일러 꺼! 야 지금 너무 좀 올라가 있어.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작동하지 마 하려고 그러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조류를 먹는 것이 다른 영양에 대한 효과는 배제하고 갑상선에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밥이라든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의 그 미역국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그 갑상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상선 뭐 저하증이 있다든지 갑상선의 염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날 잡아서 해조를 많이 연속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변비 때문에 우리가 다시마 농축 그 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마가 변비에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 알씩 자주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뭐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담당 그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네, 통상적인 식사 정도의 해조류 수치는 괜찮지만 문제 없다. 네, 농축제제나 네, 지속적으로 먹는 거, 네, 지속적으로 먹는다거나 먹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갑상선 항진 때문에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제가 미역국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저 김밥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나 저하일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예, 맞아요. 피폭 네. 그분들이 요오드를 먹어서 치료한다. 네네네. 얼핏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오드와 칼륨이라고 그래서 이 먹는 요오드가 있어요.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다양한 방사선 동위 원소들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요오드의 방사능 그 물질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그 요오드를 이렇게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게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요오드가 이 갑상선에 가서 다 농축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다 보니까 해로운 여러 가지 이제 그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갑상선 자체를 파괴시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목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 임파선도 있죠. 또 뭐 혈관도 있죠. 신경도 있죠. 또 요 가까운 데 가슴에 여기 흉선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임파 조직도 있거든요. 요런 요 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세포 손상을 유발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방사선 피폭에 노출이 돼서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요오드와 칼륨이라고 하는 KI라고 하는데 요거를 먹게 돼요. 먹어서 이 갑상선에다가 미리 요오드를 꽉 채워 놓게 되면은 방사능에 피폭이 됐을 때 요오드가 들어와도 갑상선에 축적이 되지 못하고 돌다가 오줌 형태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영향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원리로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은 방사선 동위 원소 중에서 요오드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동위 원소가 나오는데 다른 원소들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때 먹게 되는 그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먹는 그 정제는 통상적인 용량의 수백 배를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 약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입니다. 갑상선 질환에도 네, 이 동위 원소 네. 방사선 치료 맞죠? 맞습니다. 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거는 또 무슨 관계예요?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착한 요오드를 먹는 거에 정반대 원리거든요. 갑상선 암이라든지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를 할 때 갑상선에 요오드를 아예 그냥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결핍 상태를 일부러 만든 다음에 치료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낮은 강도의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거를 날 잡아서 탁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농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걔를 요오드가 바짝 굶었다가 갑자기 요오드가 들어오니까 그 요오드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가지고 갑상선에다가 빵창 농축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사선 동위에서 치료용 방사선 동위에서 낮은 정도의 그 방사선이 나오겠죠. 서서히 말려 죽여 나가는 거예요. 갑상선 암의 수술 후에 재발을 막거나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은 갑상선 항진증 치료에 훌륭한 대안이 되고요. 저는 뭐 현대의학의 정말 대단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암은 원천 아직까지도 원론적으로는 수술적 제거가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암 절제를 했는데 암의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불충분하게 절제됐다. 아니면 뭐 전이가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다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법이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에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간 치료를 해도 항진증이 개선되지가 않고 그 항진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올 것 같다 우려된다 싶을 때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또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는 그런 데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이 방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 갑상선 관련 질환이 많은 이유가 네네네. 이 방사선과 관련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막 높게 나오니까 뭐 혹자의 음모론에서 우리나라에 어딘가 뭐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 뭐 그런 주장이나 뭐 썰이 있었는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런 증거는 없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할 때 갑상선 초음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은 내분비 기관 중에서 겉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도 쉽고 또 초음파에서 쉽게 결절이 발견이 돼요. 조직 검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암이 발생률이 높은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진국 대비해서 갑상선 발생률은 높은데 갑상선암에 대한 사망률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갑상선암이 아무래도 늦게 발견되다 하더라도 갑상선암 때문에 잘 죽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겉으로 봤을 때 커져 있다든지 뭐 결절이 만져진다든지 음성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에 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사실 이제 갑상선 건강에 대한 뭐 딱 부러지는 팁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이제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많은 선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권고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셀레늄의 섭취입니다. 티록신이 만들어질 때 그 유해 산소가 많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H2O2를 통해서. 근데 셀레늄이 그 H2O2 과산화수소를 제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질환, 특히 기저질환으로 갑상선 염증이라든지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셀레늄 섭취를 보통 하루에 한 100 내지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갑상선 염증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셀레늄의 경우에는 뭐 건강 보조식품들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합 비타민에. 하지만 또 별도의 정제라든지 주사제로도 있으니까 그 이제 해당 전문의하고서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는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암 발생을 억제한다, 면역력을 개선시킨다, 뭐 또 피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보일러는 갑상선, 갑상선의 연료는 티록신, 그리고 티록신의 필수 첨가제 요오드, 그리고 요오드와 셀레늄의 효과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전문의를 찾아서 궁금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갑상선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는데 좀 어렵지만 또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놀탁TV 일하는 것도 즐겁게 노는 건 더 즐겁게 닥터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